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배드파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이제는 이런 나쁜 아빠, 나쁜 엄마를 처벌한다고요? 네네. 법원이 양육비를 안 주면 일정 기간 가두겠다는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상도 공개되고 출국 금지도 당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는 자원봉사로 민간에서 운영되던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명예훼손도 소송도 걸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 사이트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는 이제 공적 기관으로 넘어가니까 자연적으로 문을 닫겠다고 운영자 측이 밝혔습니다. 네,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이 양육비라는 게 사실 아이들의 생존권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개인 간의 채무로만 봐가지고 공적 기관이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또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잘 시행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도 프리데스크 출발해 볼 텐데요. 네. 10분 일찍 시작해요. 예, 맞다. 저희가 신년을 맞아서 네. 조금씩 시간을 당겨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할 텐데요. 소통하는 네. 재미니까요. 네.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좋다 이러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도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중물님이 좋은 현상이라고. 네. 이사나님이 오늘 1년 중 가장 추운 절기 소환이었는데 금요일이 가장 되게 추움이라고. 오늘도 근데 굉장히 추웠어요. 맞아요. 공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진짜. 계속 추워요. 롱패딩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리둥절님이 지영 누나 한 살 더 먹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어떠십니까? 아이고,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 네. 즐기시죠. 자연의 섭리죠. 네, 김정현님 누님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정미연님이 음악다방 프리데스크라고. 네, 올해도 저희는 멋진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삐까뻔쩍님이 어제 늦게 들어왔다가 10분 놓치셨다고. 그러셨어요? 감복이냐고 하시는데요. 아마도 계속 10분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노재필 기자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가권님이 갓제필 내놓으려고 10분 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네, 신년을 맞아서 특별히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황혜진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왜 그랬죠? 연말에 결방하고. 연말에 결방하고 그 전에 제가 뛰어먹고 어디 가셨다 오신 거예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네. 좋은 일은 아니고. 네, 이게 새해 첫 시작인 만큼 저희가 신년 특집 타이틀도 붙였는데 올해 그 큰 정치 현안들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는데 서울시장은 부산시장보다 훨씬 의미가 크죠. 부산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그 서울시장에는 아무래도 수도의 시장이니까 정치적 의미가 더 크고 훨씬 더 이렇게 그 승패의 의미가 더 크고 정치적 파장도 더 크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는 당은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기는 당은 좀 대선에 뭔가 좀 승기를 잡고 기세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대표 물러나야 되죠. 3월 달쯤에 되면 이제 대선 날 거기서 물러나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래 이제 4월 보궐선거 때까지만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후에 만약에 보궐선거를 이기면 대선 때까지 더 해주세요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그 당대표들도 그 운명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마 9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가 이제 뽑히죠.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봄까지 대통령 임기는 계속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5년 차고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죠. 그런 중요한 정책 행사가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승리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또 한 해고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선거를 계속 쥐고 있잖아요. 큰 선거를. 그렇죠. 큰 선거를 네. 지금 계속 쥐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선거만 이겨가지고 별로 거기 워낙 좀 그 바탕이 유리하니까. 그렇죠. 네. 워낙 또 보수가 센 동네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뭐 어떤 의원들은 이거 대선은 물론이고 당 자체가 그 전에 이렇게 해체될 거다 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를 치면 상당히 골이 아프죠. 그렇죠.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골이 아프고 민심에 큰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 물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거나 국민의힘이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도 대선에 꼭 뭐 지고 이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심각하죠. 그런 네. 그래서 큰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여야 물론 다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그 또 운명이 걸려 있는 한 해고 그래서 네. 자, 대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최근 그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순으로 지금 선호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거의 뭐 새해 되면 거의 모든 언론기관들이 또 언론사들이 조사하는데 되게 한 8개 정도가 이재명 1등이고 뭐 몇 개는 네. 윤석열 1등이 이런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하여튼 대충 3파전 그러니까 뭐 차이가 20.8, 17.5니까 뭐 오차범위 아니고 저 의미 없이 다 그냥 3파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네네. 예,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현재 검찰총장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지금 이제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고 며칠 전에 뭐 그 어제도 이제 신성범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각 여론조사기관 자기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직무도 떳떳하고 정치적 오해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왜 그랬을까요? 신성범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친해요. 유승민, 오세훈 이런 양반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가려가지고 여론조사 안에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그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군요. 제일 중요한 게 5% 넘고 10% 넘고 10%쯤 넘으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반열에 딱 올라서 뭐 천하 3분지게도 들어가 보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얘기하고 할 거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안 할 거면 빨리 빠지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 정세균 총리도 그렇게 해요. 정세균 네. 총리는 뭐 행정부의 지금 총리로서 검찰총장이 자꾸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저 여론조사에 저렇게 자꾸 나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그렇죠. 오해를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다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저 지지율을 보면은 어쨌든 저 지지율은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라는 그 뭐랄까 무지개 같은 그런 지금 지지율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저거만 가지고 모르고 그렇지만 의미는 있죠. 반문 세력 혹은 이제 민주당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뭉쳐서 윤석열 총장한테 간 거니까 뭔가 하나의 저 표가 이제 어디로 이제 상징이 있으니까 저 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저게 허수아비한테 절하는 건지 진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건지 이제 봐야죠. 이 와중에 헨리 신님이 황 기자님 뉴스회전에서 보는 것보다 프리데스크에서 뵙는 것이 훨씬 잘생겨 보인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 안 믿어요?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런 사소한 그런 이렇게 칭찬에 속지 않습니다. 기재를 알기 때문에. 지천명. 조명은 확실히 그쪽에 좋은데 저희보다는 그러게요. 네. 여기가 여기 왜잘 분위기가 나오죠? 좀 아늑해서 그런 거 네. 아닐까요? 내가 좀 편하죠 그래도. 네네. 말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신년 초를 사실 뜨겁게 달군 네. 논란이라면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그 사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 여파가 사실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 것 이거 같아요. 길게 가죠. 이게 길게 가는 게 사면이 될 때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14일에 끝나니까 끝나면 네네. 이제 뭐 사면법권 물론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가 왜 했을까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세대 차이도 있고 네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사실 사면 복권을 뭐 복권까지 모르지만 네네.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 사면 같은 거를 형을 면제해주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좀 정치권에 강범위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이낙연 대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좀 어제 KBS 출연해서 네네. 사면 제안에서 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특히 열렬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꺼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란 얘기고 한마디로. 이제 자기 네네. 소신이란 얘기인데 네네.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나이가 든 기자니까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막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뭐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네. 대통령 총재이던 그때 이제 그때는 뭐 당 총재까지 대통령이 할 때니까 이제 이낙연이란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그 동아일보 기자실에 이제 스카우트한 굉장히 아끼는 되게 좋아하는 기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를 배운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대선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르기 세우기 이거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까지 근데 이제 그 IMF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위기를 넘으려면 그래 국민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3회 복권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일 때 임기 전에 이제 3회 복권을 시켰다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여를 시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국민 지금도 IMF 위기 비슷하게 코로나19 위기가 있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민인데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좀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이낙연 대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논리이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성 열렬 지지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붕괴하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참 좀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약간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지금 그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이 엄청 화나 있어요. 지금 1번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됐고 윤석열은 돌아와서 마치 이렇게 막 개선장군처럼 막 저러고 있는데 화 엄청 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명박 박근혜 3회 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열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른바 그 핵심 지지층 그리고 30, 40대 촛불 시민들의 정서를 좀 잘 못 읽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국민화합을 위한 충정, 소신 이런 걸 내비쳤는데 근데 사실 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뭐 사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좀 나왔던 그렇죠. 얘기잖아요. 사면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중도 그 민주당 지지율이나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중도 쪽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넓히고 뭐 이렇게 좀 확장을 하자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전두환의 희생자였잖아요. 전두환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형하고 해서 전두환 씨가 죽이려고 했다고. 네. 그리고 5.18 민주항쟁 때 그 가장 그 희생당한 그 광주 5.18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희생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큰 희생자이기 때문에 좋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다 시비를 못 걸었어요. 그렇죠. 가장 큰 피해자가 용서를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들도 그냥 수긍을 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용서하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참여하자 그러니까 촛불 항쟁 때 가장 열렬하게 참여한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누구 마음대로 참여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처지도 다르죠, 좀 사실. 그리고 사실은 또 작년에 그 재판에서 전두환 씨가 보여준 그 태도 때문에 용서를 빌지 않는 자를 사면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그렇죠. 뭐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당사자 사과 없이 사면을 받는 게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사자가 사과를 할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그렇죠. 이재호 의원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시절부터 친구예요. 절친이고 그렇죠. 같이 학생을 동안. 그 다음에 뭐 절친이고 핵심 측근인데 고개 빳빳이 들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고 억울하게 오게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국민 감정이 더 나빠지죠. 그것도 아마 이낙연 대표는 알았을 텐데 이낙연 대표라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 안 할 거란 걸 뭐 몰랐겠어요. 다만 그 당의 대표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 이렇게 그 최소한의 요건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낙연 대표를 좀 아는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집권여당 대표니까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미리 총대를 맨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상상했던 것보다 여론이 엄청나게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긴 한데 손해 많이 봤죠. 그리고 뭐랄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이 문제는 사면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길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뭐 중도 포용적 이미지, 온건한 보수 세력까지도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 이낙연 대표에서 나름 뭐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선거는 사실 강성 지지층이나 핵심 코어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표만 모아서 당선 안 되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긴 그 흐름, 그다음에 당의 외연을 넓히는 큰 흐름, 중도를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는 손해인지 아닌지 길고 짧은 거 좀 대봐야 할걸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좀 봐야지. 이낙연 대표의 평소 그 성향이나 소신에 비춰 봤을 때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운 분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을 때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제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에서 당대표 대변인 할 때 저희가 출입기셨으니까 젊을 때부터 좀 봤잖아요. 정치 초년생일 때부터. 근데 아주 이낙연 대표다운 사실 결정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이렇게 욕을 먹어도 아마 이 소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오늘 조계종의 인사를 갖고 신년 맞아서 뭐 한 얘기가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네. 오늘 뭐 조계종에 갔을 때 원행스님,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연말에 이낙연 대표가 큰 화합의 말씀을 한 것은 결단이다라고 굉장히 평가하는 말을 했어요. 그 사면론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코로나 위기가 전쟁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도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데 서로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면전에 대해서 자기는 아직도 소신이란 거죠.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을 생각 안 하고 당내와 상의 안 하고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시점을 고려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실책이다 그리고 사과를 했지만 사면 자체는 보통 오랜 소신 내지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그 정치인으로서의 나중에 일종의 스타일 소신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은 네. 뭐 여론조사에서 뭐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이제 좀 자신감을 딱 회복하고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이제 서울시장 가상대에서 1등 뭐 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네. 상당히 고무가 돼서 반면에 국민의힘은 머리가 아프죠.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골이 아프고 굉장히 골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안 대표는 뭐 단일화 뭐 급하지 않다. 약간 이런 오늘 얘기는 네. 이렇게 단일화를 어떻게 정할지는 급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약 서울시장이 되면 뭘 할지 그 현안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문제에서 얘기하자면 부동산 공약도 내겠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좀 단일화 문제는 나는 급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대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세고 내가 잘 나가니까 나 밀어줘 이거 아니에요. 나로 단일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의석도 많고 당은 크지만 나만한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나 빼고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다급해요. 국민의힘 그렇다고 끌려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뭐 자기 나름대로 경선 룰을 쭉 발표했잖아요. 경선 후보 등록 일주일 발표했는데 내부 후보를 본인들도 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다 당연히 내죠. 예. 단일화 하나도 내는데 그래서 이제 후보 내겠다는 건데 계속 이 선거가 지금 해볼 만한 서울시장 선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후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선거에서 지금 전 직원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 며칠 전에 만난 모양인데 둘이 서로 너 나갈 거야? 너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단일화 하는 게 어떻겠어? 뭐 이런 얘기 좀 서로 간도 보고 이제 얘기도 맞춰보고 그랬을 텐데 일단 이런 거죠. 그 뭐 경선을 뭐 다 올라와갖고 시민 경선을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를 그 국민의힘 당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경선을 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에 최종 경선은 100%
시민 경선, 일반 시민 상관없이,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후보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오세훈, 나경원 여론조사 좀 잘 나오는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쭉 나오면 안철수가 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당하면 지니까 갖다 상납이 상납 그거는. 근데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근데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힘이 세지면 호락호락 할 것인가. 나경원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어제 어디 나와서 그랬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10년 정치하는 거 봤는데 단일화에 호락호락 응할 것이냐 되게 걱정된다. 뭐 독자로 꾹꾹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물론 자기가 떨어져도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야당 단일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죠 국민이. 국민의힘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혹시나 단일화가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 따로 안철수 후보 따로 이렇게 나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러면 보수권자들한테 너무 욕을 먹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정치 취재하면서 단일화를 과정을 여러 번 봤지만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거는 장담 못 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우세하거나 아니면 둘이 다 망하면 너무 대가가 크거나 아니면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양보해도 좀 이렇게 얻을 게 많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면 단일화가 되는데 근데 이번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긴 해요. 사실 당은 큰데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의석이 몇 개 없는 그러니까. 당의 후보가 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 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큰 회사인데 후계자가 없었고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이기려면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조혜진 의원이 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읽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안철수 대표 싫어한다. 저 별로 신용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별로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아니면 서울시 선거를 질 것 같으면 그냥 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지고 당 깨진다. 국민의 보수 정당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도 안에 조혜진 의원 말고도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이를 봐야죠. 그런데 일단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 자체는 불신이 너무 크니까. 본인이 너무 당한 게 있으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깜냥 아니다. 저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불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깜이 아니라고 이제 막 계속 그 디스하잖아요, 사실.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건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행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뭐 며칠 전에 그 당 내부에다가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되게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합당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우리 쭉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예상한다는 얘기를 한 모양인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뭐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당연히 후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만 하려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란 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허수아비인지 부처님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무지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쌍무지개 뜨는 언덕으로 쫓아가는데 사라질 수도 있고 지금 이게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 가정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됐다고 쳐요. 네. 그래갖고 차기 대선 후보 조사를 하면 누가 1등 하겠어요? 안철수 시장이 되면 야당 후보 1등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자기 여론조사에 빼달라거나 자기 정치 안 하겠다거나 뭐 정치를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리면 단박에 야권의 제일 그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좋다 안철수라도 내세서 이기자 이런 여론이 생기면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정치의 세계는. 그러니까는 그런 가능성도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그렇게 아주 간단한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온 것만은 아닐 거라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전제
그다음에 뭐 벽을 다 넘어야 되지만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 저 카드입니다. 네. 달콤한 커피님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도 없고 대선 후보도 없고 골치 아프겠다고 하셨고 G플로그 KM님은 우리는 싸움 구경하면 됨이라고. 뭐 이게 사실은 정치의 세계의 룰의 가장 큰 법칙은 이겨야 된다. 네. 이기는 편은 이 편이다. 그런 거죠. 네. 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언급되는 후보들 말고 대선 주자급 제3의 후보 차출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박영선 후보가 좀 센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게 안철수 대표가 나온 다음에 조금 여론조사하면 지고 그러니까 지는 조사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후보로 뜨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언해서 이제 나가겠다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또 금방 또 지지율이 변하니까. 근데 그 말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나 아니면 정세균 총리라도 좀 내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거는 뭐 당 일각의 얘기고 언론이 또 부풀리고 사실 저희도 기자지만 기사거리 없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금 기획단 단장이 기획단장이. 서울선거 일단 부인한 거죠. 그런 거에 당 대해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보고된 바가 없고 자기 생각에는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그러면 기자들이 지금 이거 선거 빡빡하지 않냐? 국민의힘이건 안철수건 간에 민주당이 지금 이거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최근 몇 년간의 민주당의 한 선거 중에 가장 빡빡한 어려운 선거라는 거죠. 될 것 같은데 뭐 부동산, 뭐 검찰 문제, 그다음에 백신 문제 이것들이 좀 백신도 뭐 나름대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부동산도 지금 뭐 획기적인 공급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해서 코로나 방역도 좀 이렇게 좀 코로나 발생도 좀 줄어들면서 이게 좀 잡히면서 경제가 좀 풀리고 그러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2달 선거할 때쯤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선거 전략은 방역, 경제, 백신, 부동산 이걸 좀 잡아서 여론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후보가 나와서 띄우면 뭐 붙어볼 만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으로 시작해서 서울시장으로 끝나는 약간 그런 정치의 굴곡의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포인트마다. 그걸 좀 그 숙제를 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대통령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됩니다. 올해 아주 계속 이성적으로. 봐야겠네요. 네네. 네네. 정치 참 뭘 구경이 많네요. 볼거리가.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신년을 맞아서 황혜진 선임 기자와 최근의 정치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첫 출연입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참. 두목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해 줍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리데스크의 얼굴, 프리데스크의 두목, 프리데스크의 기획자, 어떤 칭호를 갖다 붙여도 다 들어맞는 노재필 그러니까요. 기자. 되게 뭐, 즐기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책상 괜찮죠? 네. 책상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를 바빴어요. 예. 예. 디자인은 이제 같이 회의하고 네. 싹 아무튼 뭐. 반갑다고 지금 쭉 오네요. 구분 컷. 그 노래를 빨리 적어주시면 놀지 말고 적으라니까. 새해에도 부지런히. 아니, 새해부터 혼나네요. 캡처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뿌띠노라고 완키리님께서 새로운 별명 지어주셨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그 이벤트 했잖아요. 지난번에 네네. 100만 돌파. 그래서 저희가 아마 발송이 아직 안 됐는데 포장을 해놨거든요. 이제 네네. 그 택배 회사에서 송장번호 오면 아마 내일쯤 보내드릴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떤 분이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100분을.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뭐죠? 에어팟? 그 에어팟 콩나물?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그거를 가져가신 분이 레이웨이 갤럭시라는 분이 이제 타가셨는데 레이웨이 만점이다. 갤럭시. 한번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예. 네. 어떤 사행시를 뉴스 지어주셨을지. 외전으로 이제 지으셨는데 김윤아 아나운서가 한번 예. 읽어보시죠. 내가 뉴스가 요즘 시민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뉴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깨시민들을 만족시키긴 어렵겠죠. 왜 외롭고 힘들더라도 정의감을 가지고 계속 취재하고 보도해주세요. 전 전 믿어요. 언젠가 보도의 탑이 될 MBC 200만 가자! 너무 잘 찍으셨네, 이거. 레이웨이 갤럭시 이분이 이제 뭐 1등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거 탁월한데요? 에어팟이 아니라 뭐 그냥 아이폰을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훌륭한데요. 그냥 뭐 집 팔아서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엄정하게 심사위원단을 꾸려가지고 했는데 또 이제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좀 재치가 없어요. 아,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의미만 담았죠, 사실은. 네, 아무튼 뭐 근데 그분들이 뽑았기 때문에 1등 선물을 드리면 되고요. 네네. 컴프리머님이 역시 수상작답다고. 네네. 다들 박수 쳐주고 계세요. 수선아님은. 네. 자, 두 번째는 그 최정훈의 여행 이야기라는 분이 또 올려주셨는데,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성정 그렇죠. 기자님이 뭐. 읽어주시죠. 저요? 네. 뉴스데스크는 스, 스치듯 지나가는 죽음의 왜, 외주화를 뉴스로 전한다. 아, 네, 이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진짜. 저희가 이제 네네.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 김용균 고 김용균 네. 그분 때부터 이제 보도를 꾸준히 해왔고 네네. 굉장히 하여튼 뭐 좀 많이 보시는 분, MBC 네. 팬이신 것 같아요. 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마중물님이 보내주신 건데 오, 오늘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이거는. 네네. 뉴스를 이제 안 보려 했어. 스,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 투, 투표를 통한 앵커를 뽑았다면 대, 데스노트의 왕종명 앵커가 올랐을 거야. 이, 이제 뉴스는 노재필 앵커의 시대가 온 거야. 음악 뉴스 신청곡은 You Raise Me Up입니다. 자, 아, 마중물 계시네요 여기 지금. 계시죠? 마음속 1등입니다. 근데 아. 이제 심사위원단이 1등으로 뽑지 않았어요. 아. 이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게 뽑히긴 뽑히신 거죠. 아, 네네네. 그러게요. 뭐 이 세 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저희 200 커뮤니티 가면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0만 행사를 한번 나중에 하게 되면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제가 부국장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그때는 좀 더 센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이 자리에 꼭 계셔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 오늘 퀴즈 한 책 가야죠. 아니 안과건님이 마중물 심하다라고. 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정 의원님은 편파 좋으다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마중물도 마중물님인데 마중물님의 이거를 뽑은 그 심사위원단님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데 그 부원들인데 또 이걸 또 뽑아서 저한테 알아서. 이렇게. 네, 제가 또 뭐 그냥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3개만 달라고 그랬더니 또 이걸 넣어서 주셨어요. 사회생활 그래서 탁월합니다. 네.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세상은 노재필 기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네, 4분 남았는데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자, 오늘 이제 사망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인데 지난 한 달 동안에 440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80대 이상이 56%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고령층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30, 40대도 있어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30대가 4명, 40대가 7명.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젊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게. 자, 그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좀 많이 줄었어요. 주말 여파가 줄었고.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얼마를 더 얼마나 감염시키는데 퍼뜨리냐. 네. 그게 이제 1 아래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한풀 꺾였다고 봐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네네. 이제 방역을 확산세 판단하고 자체는 있는데, 확산세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어디서 툭 건들면 다시 또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접촉을 좀 줄여달라,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부탁입니다. 네네. 자, 영업 금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헬스장 이런 분들이 일종의 시위성으로 맞아요.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또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학원하고 태권도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는데 왜 헬스장이나 뭐 필라테스 이게 실내 체육시설을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건데 헌법소원까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지침에 영업을 제한하는 건 있지만 그 제한에 대한 피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감소 추세가 좀 고착이 되고 그러면 정부가 아마 다음 주 말쯤에 아마 다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 조정을 다시 네네. 할 때 그때 다시 완화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도 뭐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요새 이제 뭐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네.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원래 이 보도를 저희가 처음부터 네. 했었죠. 네. 사실은 뭐 그 아래서 지난 주말에 해서 많은 방송을 분들이 했지만. 공분을 네. 사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손하늘 그렇죠. 기자가 또 네. 단독 보도하고 저희 출연에서도 맞아요.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사실은 더 최장 맞습니다. 얘기부터 사실 자세한 얘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요. 전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오늘 입수해서 보도를 하는데 네네. 그 보니까 그 숨진 정인이보다 2살 많은 저기 그 친딸이 있었대요. 네. 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지인들의 얘기를 볼 때 친딸에게 주는 어떤 뭐 선물 같은 존재, 여동생 뭐 그런 느낌으로 애를 입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이 안 드니까 이제 학대하고 방임하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요 뉴스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또 네. 분노하실 텐데. 자, 다음 뉴스는 국회는 그럼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이게 국회가 파문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법안이 올라왔다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서야. 네, 근데 웃긴 게 지난해 6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40개나 올라왔는데 한 번도 심사 안 하다가 뒤늦게 이게 이슈가 되니까 국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서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긴 게 그러면서 이제 뭐 정인이 방지법이냐 이런 건 내놓겠죠.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법안이 원래 있어요. 올라온 게 있는데 자기들이 또 이런 이슈가 오면 뭐 일종의 그 어디 언론에 좀 나오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걸 또 하는데 또 이게 사고라들면 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아무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동 관련 법안 258개 중에서 166개가 아예 그냥 회기가 만료돼가지고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네. 제2의 정인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쁜 아빠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이 뉴스 네. 저희가 준비했고요. 황하나 씨 관련 기사 저희가 어제 단독으로 네. 그렇죠. 보도했는데 MB 뉴스에서 만든 그 동영상이 무려 180만 하룻밤 사이에 네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황하나 씨가 지금 약물 치료 전문 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고 경찰이 뭐 구속영장 검토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오늘 또 다른 녹취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그걸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약을 한 정황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녹취. 또요? 자, 그다음에는 뭐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10분 늘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음악 함께 적었어요. 음악 안 적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올려보면 있습니다. 예.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프리 데스크 여기까지고요. 본방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